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상간녀의 뺨을 한 대 때렸더니 남편이 제 다리 한쪽을 부러뜨리고는 지하실에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조직 보스인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빠, 그 집안 사람들 단 한 명도 살려두지 마세요. 결혼 3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민혁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밀라노 패션위크 일정을 앞당겨 마쳤습니다. 집 문을 열자 수입 대리석 바닥에 제 하이힐이 부딪히며 또렷한 소리를 냈습니다. 거실에는 여자의 스타킹과 속옷이 널브러져 있었고 그 흔적은 2층 우리의 침실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리석게도 한 가닥 희망을 놓지 못했죠. 그저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방을 청소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침실에서 익숙한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민혁 씨, 당신 아내가 갑자기 돌아오면 어떻게? 최윤아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게 달콤했습니다. 걱정 마. 걔 밀라노에 있어. 모레나 돼야 올걸. 이민혁의 거친 숨소리에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돌아온다. 한들 뭐 어때? 그 쥐뿔도 없는 여자. 어차피 내가 먹여 살리는 거잖아. 저는 문 밖에서 온몸을 떨었습니다. 최윤아. 제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가 지금 제 침대에서 제 남편과 뒹굴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이 가정을 위해 바친 제 모든 것이 이민혁의 입에서는 그저 얻어먹고 사는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2개의 하얀 몸뚱이가 뒤엉켜 있는 끔찍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죠. 박서진, 이민혁이 최윤아의 몸에서 황급히 굴러떨어졌습니다. 최윤아는 비명을 지르며 이불로 몸을 가렸지만 그 얼굴에는 도발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진아,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오해야. 닥쳐. 저는 그녀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요. 최윤아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가며 공들여 세운 코가 비뚤어지고 입가에서는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서진, 너 미쳤어. 이민혁이 침대에서 뛰어내리더니 제 복부를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고통에 허리가 숙여졌지만 저는 독하게 고개를 들어 그를 노려봤습니다. 이민혁,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래도 싸지. 그는 제 머리채를 휘어잡아 계단으로 끌고 갔습니다. 네가 뭔데? 평범한 디자이너 주제에 우리 집에 시집 온 것만으로도 네 가문의 영광인 줄 알아. 감히 윤아를 때려. 그의 아버지는 서해그룹 회장님이시란 말이야. 두피가 뜯겨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웠구나. 쟤네 집이 우리 집보다 돈이 많아서? 이민혁, 처음 맨손으로 사업 시작할 때 내 곁을 지켜준 게 누군지 잊었어? 입 닥쳐. 그는 분노에 차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고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모퉁이 장식 기둥에 부딪히며 우두둑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극심한 고통이 몰려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쇼하지 말고 일어나. 이민혁이 계단을 내려와 제 다친 다리를 발로 찼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고 등은 순식간에 식은땀으로 젖었습니다. 민혁 씨, 진짜로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 최윤아가 침대 시트를 두른 채 타라 내려와 제 뒤틀린 다리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귀찮게 됐네. 이민혁은 미간을 찌푸리더니 제 팔을 잡아 지하실로 끌고 갔습니다. 저기서 머리 좀 식히라고 해.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저는 고통에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축축하고 어두운 지하실에 던져졌을 때 이민혁이 가사도우미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저 여자한테 먹을 거 주지 마. 24시간 동안 반성하라고 해. 묵직한 철문이 닫히고 어둠이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저는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오른쪽 다리는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어 있었고 고통 때문에 시간 감각마저 무뎌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을 만졌습니다. 다행히 부서지지 않았더군요. 연락처 맨 아래 20년간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장된 이름은 단 한 글자, 아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린 후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냐? 아빠. 제 목소리는 쇠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저예요. 서진이. 전화기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와 함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진아, 너 어디야? 무슨 일이야? 남편한테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지하실에 갇혔어요. 한 글자 한 글자 뱉을 때마다 목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빠, 도와주세요. 주소 보내. 10분 안에 간다. 전화가 끊기기 전 그가 분노에 차를 준비하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위치를 전송하고는 갑자기 웃음이 터졌습니다. 눈물이 흐를 때까지 웃었습니다. 이민혁, 이 멍청한 놈. 그는 제가 평범한 디자이너인 줄로만 알았지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어머니는 임종 직전에야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박태웅.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주름잡는 거대 조직 청룡파의 보스라는 것을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조직에 몸담는 것을 원치 않아 그를 떠났고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저 역시 어머니의 뜻을 따라 조직의 배경 없이 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결혼 사실조차 아버지께 알리지 않았죠. 이제 와 보니 그깟 고고함이 다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10분도 채 되지 않아 위층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지하실 문이 발길질 한 번에 부서져 나갔습니다. 눈부신 빛 속으로 검은 양복을 입은 거구의 남자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저는 재하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모시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웅크려 앉아 제 다리를 살피더니 얼굴색이 싹 변했습니다. 이런 개자식들. 재하가 저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을 때 문 앞에 쓰러져 있는 2명의 경호원이 보였습니다. 이민혁이 저를 감시하라고 붙여둔 자들이었죠. 계단 위에는 이민혁과 최윤아가 몇몇 검은 옷의 사내들에게 무릎 꿇려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로요. 박서진, 이 사람들 누구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민혁이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재하의 어깨에 힘없이 기댄 채 그를 향해 피 묻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소개할게. 이쪽은 우리 아버지의 오른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지는 이민혁 씨, 당신도 곧 알게 될 거야. 재하가 저를 안고 문 밖에 리무진으로 향할 때 최윤아의 히스테릭한 비명이 들렸습니다. 말도 안 돼. 박서진 걔네 아빠 오래전에 죽었다고 했잖아. 차 안에는 희끗희끗한 귀밑머리에 중년 남성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참혹한 모습을 본 그의 눈에 섬뜩한 살기가 번졌습니다. 서진아, 아빠가 저놈들 다리를 전부 부러뜨려 놓을게.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최씨 집안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마. 재하가 저를 안고 지하실을 뛰쳐나왔을 때 초여름의 햇살이 눈부셔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오른쪽 다리에서 전해져 오는 극심한 고통에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질 때까지 아래십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가씨,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재하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나는 스킨향에 섞인 희미한 화약 냄새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이민혁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이거 불법 침입이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박서진, 너 대체 어떤 놈들을 끌어들인 거야? 저는 돌아볼 가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하의 부하들이 알아서 처리하겠죠. 리무진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20년 만에 아버지 박태웅을 마주했습니다. 기억 속 모습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귀밑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매처럼 날카로운 그 눈빛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지금 제 뒤틀린 다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제 다리에 손을 뻗으려다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재하, 성심병원으로 가. 최 교수님께 수술실 준비하라고 일러. 저는 고급 세단의 가죽 시트에 조심스럽게 눕혀졌습니다. 아버지는 쿠션으로 제 다리를 고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차 안의 버튼을 눌러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방음 유리를 올렸습니다. 누가 한 짓이냐? 그의 질문은 짧았지만 목소리는 북극의 빙하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남편, 이민혁이에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 친구 최윤아랑 바람 피우는 걸 들켰더니 이렇게 됐어요. 아버지의 눈빛은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 같았습니다.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모든 것을 파괴할 힘을 감추고 있었죠. 그는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두 사람 좀 알아봐. 이민혁하고 최윤아. 최윤아는 최창의 회장 딸이라고? 좋아. 일단 건드리지 말고 내 지시를 기다려. 전화를 끊은 그는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왜 진작 연락하지 않았니? 내 엄마 떠난 후에 계속 사람을 시켜 널 찾았는데. 엄마는 제가 조직과 얽히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저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전 디자인 학교에 갔고 유명한 회사에도 들어갔어요. 평범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죠. 아버지의 입가가 실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다리를 부러뜨린 짐승 같은 놈을 만났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난 3년간의 제 어리석었던 결혼 생활처럼요. 성심병원 VIP 전용 통로 앞에는 이미 여러 명의 의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정형외과 전문의인 최 교수님이 직접 제 이동 침대를 밀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수술실에 들어가는 내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5성급 호텔 스위트룸 같은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른쪽 다리는 깁스를 한 채 높이 매달려 있었죠. 창밖에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 옆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 그의 옆모습은 유난히 차갑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아빠, 제가 나지막이 부르자 그는 즉시 서류를 내려놓고 다가왔습니다. 몸은 좀 어떠냐? 최 교수 말이 수술은 아주 잘 됐지만 2달은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한단다.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물었습니다. 이민혁 그 사람들은 재하가 처리했다. 아버지의 눈에 냉혹한 빛이 스쳤습니다. 내 남편 놈은 우리가 그냥 동네 건달인 줄 알고 법으로 상대하겠다고 소리소리 지르더군. 저는 웃음을 터뜨렸다가 상처가 울려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이민혁, 이 바보 같은 놈. 그는 자기가 누구를 건드렸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청룡파는 한국의 정재계를 막후해서 움직이는 거대한 조직입니다. 정부 고위층마저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상대였죠. 서진아, 내 생각을 듣고 싶다. 아버지가 침대 곁에 앉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청룡파의 방식대로라면 이민혁 그놈은 지금쯤 한강 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야 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년 전 이민혁을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는 막 사업을 시작한 청년 사업가였습니다. 우리 회사 로고 디자인을 맡기고 싶다며 회사 앞 카페에서 한 달 동안 저를 기다렸죠. 그는 제 디자인에 영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처럼 특별한 여자는 처음 본다고도 했고요.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맛보게 할 거예요. 눈을 뜬 제 입에서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씨 집안은 겉으로는 건설 재벌이지만 뒤로는 사채와 불법 철거로 불을 쌓았어요. 불법 이민혁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보게 할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요. 지금 그가 저한테 한 것처럼요. 아버지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마침 잘 됐구나. 내 사람이 방금 알아봤는데 이 씨 집안이 지금 동부신도시 개발 부지 입찰에 사활을 걸고 있더군. 입찰 서류에 거품이 잔뜩 끼어 있어. 그는 서류를 넘기며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네 남편 놈이 회사 공금 30억 원을 횡령해서 제주도 카지노에서 돈 세탁을 하려다가 아직 그 구멍을 메우지 못했다는 사실이지.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증거들만으로도 이민혁을 감옥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동명건설의 주가를 폭락시킬 수도 있었죠. 아빠, 제게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일단 그를 용서하는 척. 그 집으로 돌아가서 더 많은 증거를 모을 거예요. 너무 위험하다.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부탁이에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그놈을 파멸시키고 싶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아버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재하가 24시간 내 곁을 지킬 거다. 재하가 24시간 내 곁을 지킬 거다. 그는 배를 눌러 문 밖에서 대기하던 재하를 불렀습니다. 오늘부터 내 목숨은 아가씨의 것이다. 재하가 한쪽 무릎을 꿇고 특수 제작된 핸드폰을 공손히 건넸습니다. 아가씨, 제 직통번호와 회장님 비상 연락망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닥치든 이 빨간 버튼을 누르시면 3분 안에 저희가 도착합니다. 저는 그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마치 새로운 인생의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3일 후 이민혁이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제 병실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제대로 못 잔 모양이었습니다. 서진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초라한 카네이션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나는 내 아버지가 박태웅 회장님인 줄은 정말 몰랐어. 저는 표정을 가다듬고 지치고 너그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민혁 씨, 나도 잘못했어요. 최윤아 걔를 때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도 잘못했어요. 최윤아 걔를 때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민혁은 마치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침대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서진아, 그럼 날 용서하는 거야? 내가 정말 잠깐 미쳤었나 봐. 다 최윤아 걔가 나를 꼬드겨서 그런 거야. 다시는 안 그럴게. 맹세해. 그의 서툰 연기를 보고 있자니 아침에 먹은 죽을 토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연극은 계속되어야 했죠. 아빠한테 이미 충분히 혼났잖아요. 이 일은 그냥 덮어요.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 퇴원하면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민혁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정신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가 가식적인 손으로 제 손을 잡는 동안 병실에 숨겨진 카메라가 그의 모든 표정을 녹화하고 있다는 것을요. 퇴원하는 날 아버지는 벤츠 10대를 보내 저를 이 시집까지 호위했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 요란했던지 사회면 뉴스에 실릴 정도였죠. 이민혁은 집문 앞에서
재아가 직접 제 휠체어를 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가씨께 작은 흠집이라도 생기면 재아가 이민혁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저에게도 들릴 만큼의 목소리로요. 회장님께서는 당신이 산 채로 들개에게 내장을 파먹히는 꼴을 보게 될 거라고 전하셨습니다. 이민혁은 다리를 후들거리다 하마터면 바지에 오줌을 쌀 뻔했습니다. 집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돌아오니 모든 것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침실의 그 침대는 더욱 그랬죠. 이민혁이 새 시트로 갈아놓긴 했지만 그와 최윤아가 그 위에서 뒹굴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서진아, 푹 쉬어. 난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이민혁은 제게 물 한 잔을 따라주고는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그래요. 일찍 들어와요. 저는 미소 지으며 그가 나가는 것을 지켜본 뒤 곧바로 그 물을 화분에 쏟아버렸습니다. 재아는 문 밖을 지켰고 저는 노트북을 켜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민혁의 아내로서 저는 그의 모든 전자기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죠. 그의 클라우드 계정에 로그인하자 제가 원하던 것들을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반년간의 호텔 예약 기록, 은행 이체 내역, 심지어는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동영상 몇 개까지요. 최근 반년간의 호텔 예약 기록, 짐승 같은 놈. 저는 차갑게 웃으며 증거들을 저장했습니다. 그때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유나야, 그 여자가 정말 널 믿는다고? 다행이다. 늘 가던 데서 기다릴게. 보고 싶어 죽겠어. 자기야. 저는 화면을 노려보다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이민혁, 3일도 못 참는구나. 좋아. 이래야 내 복수가 더 재미있어지지. 저는 특수 제작된 핸드폰을 들어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동명건설 주식 조금씩 사들이기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에 눈부신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저는 사랑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제 빛을 감추고 이민혁의 그림자가 되는 것을 기꺼이 감수했죠. 하지만 이제 그 순진했던 박서진은 그녀의 부러진 다리뼈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모든 사람에게 똑똑히 알려줄 겁니다. 청룡파의 아가씨를 건드리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요. 아가씨,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겁니까? 재아가 드레스룸 문 앞에 서서 미간을 찌푸린 채 물었습니다. 저는 전신 거울 앞에서 귀걸이를 매만졌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짙은 붉은색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붉은 입술은 피처럼 선명했죠. 오른쪽 다리의 깁스는 풀었지만 그 자리에는 정교한 금속 보조기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보조기는 드레스 자락 사이로 언뜻언뜻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물론이지. 저는 재아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씨 집안에서 결혼기념일 파티를 연다며 이 집의 안주인인 내가 빠질 수 없잖아. 재아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2주 전 제가 이 집으로 돌아온 이후로 겉으로는 이민혁과 화해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아버지의 인맥을 통해 동명건설의 주식 3%를 이미 사들였고 주식 매각 의사가 있는 소액주주 2명과도 접촉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임지훈, 서울에 도착했다. 오늘 밤 파티에 손님으로 참석할 거다. 네가 필요한 걸 가지고 있을 게다. 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임지훈, 아버지의 오랜 친구 아들이자 월스트리트 출신의 금융 천재. 그는 청룡파의 합법적인 투자를 총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도와준다면 제 계획은 날개를 달게 될 겁니다. 아가씨, 차 준비되었습니다. 재아가 제게 은색 USB를 건넸습니다. 요청하신 영상 처리해 두었습니다.
저는 그 USB를 클러치에 넣었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조명 아래 빛났습니다. 지금 제 심정처럼요. 동명건설의 창립 기념일 겸 우리의 결혼 기념일 파티는 서울의 신라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이민혁의 팔짱을 끼고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수백 개의 시선이 일제히 꽂혔습니다. 호기심, 놀라움, 그리고 대부분은 구경거리라도 난 듯한 기대감이 섞인 눈빛들이었죠. 결국 재벌가 며느리가 남편과 절친의 불륜을 폭로한 추문은 이미 상류층 사이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으니까요. 서진아, 오늘 정말 아름답다. 이민혁이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에 닿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저는 혐오감을 억누르고 그를 향해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중요한 자리잖아요. 당신 얼굴에 먹칠할 수는 없죠. 이민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난 2주간 제가 보여준 상냥하고 이해심 많은 모습, 심지어 아버지를 설득해 그를 용서하게 만든 행동들이 그에게는 제가 모든 것을 잊었다는 확신을 주었을 겁니다. 이 어리석은 남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가득했죠. 제 진짜 신분을 알게 된 후 이 속물적인 부부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가야, 다리는 좀 괜찮으냐? 민혁이 이 녀석이 철이 없어서 네가 이해해줘서 정말 고맙다. 시아버지가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로 답하며 연회장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샴페인 타워 옆에 서 있는 최윤아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하얀 레이스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마치 싸구려 웨딩 케이크 같았습니다. 저를 향해 원망 가득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죠. 오랜 친구랑 인사 좀 하고 올게요. 저는 이민혁의 팔을 놓고 지팡이를 짚으며 최윤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최윤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본능적으로 반걸음 물러섰습니다. 윤아야, 오랜만이네. 제 목소리는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지도 작지도 않았습니다. 흰색이 잘 어울린다. 꼭 우리 대학 때 연극에서 네가 맡았던 귀신 역할 같아. 주변에서 참지 못한 몇몇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최윤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박서진, 너무 더이양양해 하지 마. 민혁 씨는 그냥 내 아버지 때문에. 아이냐. 저는 제 검지로 그녀의 입술을 막았습니다. 오늘처럼 중요한 날, 분위기 망치는 말은 하지 말자. 저는 그녀의 귓가에 다가가 오직 그녀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따 재미있는 쇼가 있을 거니까 표정 관리 잘해.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저는 우아하게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막 연회장에 들어선 임지훈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감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금태 안경 너머의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박서진 씨,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가 제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회장님께서 따님 자랑을 많이 하시더군요. 임지훈 씨,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잠시 이야기 나눌 시간 괜찮으실까요? 영광입니다. 우리는 암묵적인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파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시아버지가 무대에 올라 동명건설의 빛나는 업적을 자랑했습니다. 30억 원의 비자금 구멍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죠. 저는 주빈석에 앉아 기품 있는 미소를 지으며 때때로 남편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는 완벽한 아내의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며느리 서진이의 이해와 너그러움에 감사합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언급했습니다. 젊은 시절 누구나 실수는 하는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이 화목한 것이죠. 자, 이 사랑스러운 부부를 위해 다 함께 건배합시다.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눈 속의 경멸을 감추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땐 다정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민혁은 감동한 듯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평생 너한테 갚으며 살게. 평생은 필요 없어요.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의 의아한 눈빛을 뒤로하고 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무대로 올라가 사회자의 마이크를 넘겨받았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기념 파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습니다. 이 집의 아내로서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조명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연회장의 불이 꺼지고 거대한 스크린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이민혁의 얼굴이 굳어지며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한 듯했습니다. 안 돼, 서진아. 제발. 그가 무대로 뛰어 올라와 저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의 뒤에 나타난 재하가 쇠사슬 같은 손으로 그의 어깨를 짓눌러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야, 잘 감상해. 저는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고화질 스크린에 이민혁과 최윤아가 제 결혼 침대 위에서 뒹구는 영상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낯뜨거운 소리와 함께요. 영상 오른쪽 하단에는 날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던 기간이었죠. 그들은 3일도 채 기다리지 못했던 겁니다.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윤아는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달려갔지만 경호원에게 막혔습니다. 시아버지는 얼굴이 흑빛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그대로 기절해 버렸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은행 거래 내역과 카지노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제 남편은 회사 공금 30억 원을 횡령해 제주도에서 도박을 했고 그로 인해 동부신도시 프로젝트가 중단되어 수백 명의 철거민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민혁이 철거 용역 깡패와 통화하는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한두 명 죽어나가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일까지 그 자리를 깨끗하게 비우는 거야. 연 회장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잿빛이 된 이민혁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결혼 3년 동안 나는 당신을 위해 7개의 중요 프로젝트를 따냈고 내 디자인은 상을 받아 동명건설의 주가를 30%나 올렸지.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내게 돌려준 건 배신과 폭력, 그리고 치욕이었어. 이민혁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진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난 당신을 용서해요. 저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경악한 손님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나 당신을 사랑하는 아내니까요. 연 회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구원이라도 받은 듯 허둥지둥 무대로 올라와 마이크를 빼앗았습니다. 오해입니다. 다 오해예요. 보시다시피 우리 며느리가 민혁이를 용서했습니다. 자, 다들 파티를 즐깁시다. 저는 우아하게 무대에서 내려와 수많은 복잡한 시선들을 뚫고 임지훈이 있는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제게 샴페인 한 잔을 건넸습니다. 안경 너머의 눈이 감탄으로 빛나고 있었죠. 훌륭한 공연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저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자료는 가져오셨나요? 임지훈이 서류 가방에서 폴더 하나를 꺼냈습니다. 동명건설의 전체 지분 구조와 지난 3년간의 실제 재무제표입니다. 공개된 것보다 훨씬 재미있을 겁니다. 저는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동공이 수축되었습니다. 동명건설의 실제 부채는 공개된 자료의 3배가 넘었고 심지어 막대한 자금이 유령 회사를 통해 행방불명된 상태였습니다. 공매도를 치기에 충분하겠군요.
사고 넘치죠. 임지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공매도 전문기관 세 곳과 연락을 마쳤습니다. 당신의 신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티는 기묘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이민혁은 상갓집 개처럼 제 뒤를 따르며 끊임없이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시종일관 기품 있는 미소를 유지하며 마치 잘못을 저지른 남편을 너그럽게 감싸주는 아내처럼 보였습니다. 아가야, 이사회 쪽은 시아버지가 저를 한쪽으로 끌고 가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께 걱정 마세요, 아버님. 저는 그의 팔짱을 다정하게 끼웠습니다. 아버지께 동명건설 주식 매입을 중단하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우린 한 가족이잖아요. 시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이미 해외 법인을 통해 동명건설의 지분 5%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소액 주주 2명에게서 넘겨받기로 한 8%까지 합치면 저는 이미 동명건설의 4대 주주였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임지훈이 저를 이씨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제안은 조수석에 앉아 내내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동명건설의 주가는 폭락할 겁니다. 임지훈이 분석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공개한 추문과 저희 쪽 공매도 기관의 힘이 더해지면 최소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할 겁니다. 좋아요.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보며 말했습니다. 바닥을 쳤을 때 우리가 전부 사들이는 겁니다. 차가 빌라 앞에 멈췄을 때 임지훈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정말 그를 용서한 겁니까? 저는 피식 웃으며 여전히 보조기가 필요한 제 오른쪽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임지훈 씨, 당신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믿나요? 아니요. 재미있네요. 저도 안 믿거든요. 빌라 안, 이민혁은 거실에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내려다보며 이 상황이 한없이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내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라니. 이 비겁하고 비열하고 줏대 없는 쓰레기가. 서진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잘못했어. 그가 제 다리를 붙잡고 콧물과 눈물을 제 비싼 드레스에 묻혔습니다. 저는 마치 개를 쓰다듬듯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민혁 씨, 우리 다시 시작해요. 그가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 희망의 빛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보고 싶어요. 듣자 하니 최윤환의 아버지가 북부 신도시 개발권 입찰에 참여했다던데. 이민혁은 즉시 제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내일 당장 최 씨 집안과의 모든 거래를 끊겠어. 착하네. 저는 그의 뺨을 두어 번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제 그만 자요. 내일 출근해야죠. 이민혁이 1000번 1000번 고맙다며 2층으로 올라간 후 저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다음 단계를 시작할 때가 됐어요. 네. 최 씨 집안의 밀수 증거가 필요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컴퓨터를 켜서 오늘 파티 영상을 다시 돌려보았습니다. 화면은 이민혁이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장면에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나의 사랑하는 남편. 넌 곧 알게 될 거야. 육체적인 고통보다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진짜 고통이라는 걸. 파티 소동이 있은 지 사흘째 되던 아침, 저는 식당에 앉아 우아하게 블루베리 팬케이크를 먹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다리의 보조기는 훨씬 가벼운 것으로 바꾼 상태였죠. 이민혁이 넥타이가 비뚤어진 채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죠. 커피 마실래요?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컵을 쳐다보더니 받지 않았습니다. 됐어.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저는 어깨를 으쓱하고 혼자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최근 이민혁의 태도는 꽤 재미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제게 굽실거리면서도 단둘이 있을 때는 제가 만진 음식조차 입에 대지 않았죠. 제아의 경고가 확실히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아, 맞다. 그가 막 돌아서려 할 때 제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오늘 저녁에 강남 클럽에서 자선 경매가 있는데 당신의 그 파텍 필립 시계를 기부했어요. 괜찮죠? 이민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시계는 우리 할아버지가 알아요. 한정판이잖아요. 제가 달콤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비싸게 팔릴 거 아니에요. 이미 언론에도 다 나갔어요. 동명건설의 젊은 오너, 가보를 기부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이라고.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하더니 결국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한 미소를 쥐어짰습니다. 물론 괜찮지. 그가 허둥지둥 도망치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핸드폰으로 CCTV를 확인했습니다. 이민혁은 차에 타자마자 미친 듯이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10중 8구 최윤아에게 하소연하는 것이겠죠. 파티에서 그들의 추문을 폭로한 이후 두 사람은 겉으로는 연락을 끊었지만 뒤로는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임지훈의 메시지였습니다. 공매도 기관 준비 완료. 오늘 아침 개장과 동시에 동명건설 주가 하한가 기록. 저는 만족스럽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파티 영상은 누군가에 의해 인터넷에 퍼졌고 동명건설 추문이라는 해시태그는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이사회가 긴급히 거래 정지를 요청했지만 폭락하는 주가를 막을 수는 없었죠. 재하가 소리 없이 식당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가씨, 차 준비되었습니다. 오늘은 병원에 먼저 들러서 검진받고 아빠가 소개해준 탐정사무소에 갈 거야. 병원 복도에서 저는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최윤아였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산부인과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그녀가 수납하는 영수증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임신 양성 반응. 사진을 확대해 본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파티 날 밤 이민혁이 무릎 꿇은 보람이 있었나 봅니다. 최윤아의 뱃속에 정말로 작은 악연이 자라고 있었네요. 검진이 끝나고 저는 재하에게 차를 몰아 도심 외곽의 허름한 오피스텔로 가라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꼭대기 층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각종 전자장비로 가득 찬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체크무늬 셔츠를 입은 마른 남자가 동시에 6개의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K라고 합니다.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찾아보라고 하신 것들 여기 다 있습니다. K는 몇 개의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이민혁과 최윤아가 외곽의 한 모텔에서 밀회를 즐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오후였죠. 더 재미있는 것도 있습니다. K가 화면을 바꾸자 최윤아의 아버지인 최창의 회장과 이민혁의 아버지인 이원복 회장이 한 고급 술집에서 은밀하게 만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매월 15일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최소 5년은 됐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대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어렵습니다. K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 술집은 보안이 아주 삼엄해서요. 이걸 쓰세요. 저는 가방에서 아버지가 주신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다음번에 두 사람이 만날 때 종업원을 매수해서 최창의 회장 몸에 이걸 몰래 붙이도록 하세요. K가 만년필을 받아들더니 눈을 빛냈습니다. 최신형 도청기군요. 회장님께서 이런 것까지 구하셨을 줄이야. 탐정사무소를 나와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최윤아가 임신했어요. 아니요, 아직 건드리지 마세요.
그 아이 쓸모가 있을지도 몰라요. 아, 그리고 최창의 회장과 아버님이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대요. 뭔가 수상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아, 최 씨와 이 씨 두 집안의 관계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할 수 있다. 20년 전에요?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追문하자 아버지는 드물게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확실히 알아보고 알려주마. 오늘 저녁 파티에서는 최유나, 그 아이를 조심해라.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그것이 제 어머니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샤넬의 최신 컬렉션 드레스로 갈아입고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병약한 미인 콘셉트의 화장을 부탁했습니다. 우아하면서도 가련해 보이도록요. 재아가 보석함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함 안에는 다이아몬드가 밝힌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중앙에는 희귀한 흑진주가 달려 있었죠. 저는 어머니의 사진 속에서 이 목걸이를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클럽에 도착했을 때 재아가 물었습니다. 아가씨, 같이 들어가 드릴까요? 아니, 넌 차에서 기다려. 저는 목에 걸린 흑진주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늘 밤 연극은 나 혼자서도 충분해. 상류층 사교클럽의 자선 경매 파티는 언제나 그들만의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시끄럽던 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곧이어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이 동명건설 며느리래. 아버지가 아시아를 주름잡는 조직 보스라던데 이민혁 걔는 정말 눈이 삐었지. 최유나 같은 애 때문에 저는 못 들은 척 앞자리에 예약된 좌석으로 향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짙은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서진아, 오랜만이네. 어느새 최유나가 제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살짝 부른 배를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었죠. 다리 아직도 안 좋다며? 정말 안 됐다. 저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석 달쯤 됐나? 임신 초기에는 조심해야 할 텐데. 최유나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민혁 씨, 이 아이를 엄청 기대하고 있어.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눈에는 악독한 빛이 번득였죠. 아이가 태어나면 너랑 이혼할 거래. 그래? 저는 클러치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영상을 하나 재생했습니다. 그럼 어제 오후 이 대화는 어떻게 된 걸까? 영상 속에서 이민혁은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하필 지금 애가 생겨서 지금 아버지가 너 절대 만나지 말라고 난리고 회사 주가는 폭락하고 그 미친 여자가 너랑 아직 연락하는 거 알면 난 끝장이야. 최유나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 모텔 308호 커튼도 제대로 안 쳤더라. 저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람을 피우려거든. 기본은 지켜야지. 내 친구야. 주변의 명사들은 우리 대화를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최유나의 모습은 충분히 이목을 끌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나야,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의사라도 불러줄까?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뭐라고? 최유나가 임신했다고? 틀림없이 이민혁에겠지. 정말 뻔뻔하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최유나는 당황한 나머지 드레스 자락을 밟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보기 좋게 넘어졌습니다. 그녀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을 때 하얀 드레스 위로 붉은 피가 선명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아, 내 아이. 그녀가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다 119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연극은 예상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최윤아는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임신 사실까지 스스로 폭로한 셈이 되었죠. 내일 아침 연예부 기자들은 쓸 기사가 많아지겠네요. 구급차가 오기 전 저는 친절하게도 최윤아를 위해 이민혁에게 전화를 걸어주었습니다. 애인이 유산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민혁의 첫 반응은 놀랍게도 이것이었습니다. 젠장. 이제 아버지가 날 죽이겠네. 그 말을 들은 최윤아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자선 경매에는 당연히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씨 집으로 돌아오니 이민혁이 서재에서 미친 듯이 물건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네가 걔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제가 순진하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봤잖아. 자기 혼자 넘어진 거. 오히려 당신이야말로 그 모텔에서 했던 말들 정말 감동적이던데? 이민혁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너 날 감시했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저는 우아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너희 둘을 이어주기로 결심했다는 거지. 이혼하자. 저는 가볍게 그 단어를 던졌습니다. 이런 가식적인 결혼 생활, 이제 지긋지긋해. 이민혁의 눈의 순간 희열이 스쳤다가 이내 경계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조건인데?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 내가 받아야 할 것만 받을게.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집은 내 거고 회사 지분 5%를 넘겨. 말도 안 돼. 이민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집이 80억짜리인 건 알아. 지분은 꿈도 꾸지 마. 저는 한숨을 쉬며 서랍에서 사진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 사진들이 내일 아침 모든 언론사에 뿌려지겠네. 사진 속에는 이민혁이 최윤아뿐만 아니라 최소 3명의 다른 여자와도 어울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제주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며 현지 폭력 조직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너. 이민혁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사흘 줄게. 잘 생각해봐. 저는 사진을 거두었습니다. 아, 맞다. 최윤아. 아이는 잃었지만 내 아버지는 오히려 기뻐하시겠네. 그분 최 씨 집안을 그렇게 싫어하시잖아. 이민혁이 획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최 씨 집안을 싫어하는 걸 네가 어떻게 알아? 찍었지.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면 왜 최윤아를 못 만나게 하셨겠어? 이민혁은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다가 결국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즉시 탐정 K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원복 회장과 최창해 회장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주세요. 특히 20년 전 일들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컴퓨터를 켜서 오늘의 수확물을 확인했습니다. 최윤아의 진료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유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충격으로 자궁에 손상을 입어 앞으로 임신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예상치 못한 수확이네요.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꼈습니다. 최창해 회장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원복, 20년 전 그 일을 잊었나? 내가 자네 대신 시체를 처리해주지 않았더라면. 녹음은 갑자기 끊겼지만 그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원복은 시아버지의 본명. 시체 처리라는 단어는 제 온몸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곧이어 아버지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서진아, 내일 나 좀 보러 오너라. 내게 알려줘야 할 것들이 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시체는 누구였을까?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걸까? 창밖의 번개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하고 차가웠습니다.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이민혁, 이혼이 끝이라고 생각했어? 아니, 그건 내 복수극의 다음 막이 오르는 신호일 뿐이야. 아버지의 본가는 서울 외곽, 깊은 대나무 숲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대문 앞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2명이 서 있었죠. 재하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오는 내내 저는 그 녹음 파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시체 처리. 그 4글자가 가시처럼 마음에 박혀 있었습니다. 아가씨, 도착했습니다. 재하가 나지막이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차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원에서 태극권을 수련하고 계셨습니다. 한 동작 한 동작이 묵직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죠. 서진아, 그는 수련을 멈추고 저를 따라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다리는 좀 나아졌느냐? 이젠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어요. 저는 그를 따라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짙은 시가 향과 가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 서재는 기억 속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아끼시던 청자 화병까지도 제자리에 놓여 있었죠. 아버지는 금고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정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25년 전. 내 어미가 날 떠났을 때 이미 널 임신한 상태였다. 알고 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왜 떠났는지는 모르겠지. 아버지가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거라.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시아버지와 낯선 남자가 공사장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2 사람은 샴페인을 들고 있었고 배경에는 원복건설 기공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는 시아버지의 어깨에 팔을 두른 채 활짝 웃고 있었죠. 이 사람은 누구예요? 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최창혜의 동생, 최창호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네 어미를 죽인 살인자이기도 하지. 저도 모르게 손톱으로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당시 이원복과 최 씨 집안은 합작으로 재개발 사업을 하며 불법 철거를 일삼았다. 그 과정에서 사람이 죽었고 최창호가 시위하던 주민을 때려 죽인 거다. 아버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 어미가 우연히 그 증거를 촬영했고 그들을 고발하려 했다. 서류에는 몇 장의 흐릿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최창호가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고 바닥에는 피투성이가 된 주민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진의 날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최창호가 그 사실을 알고 내 어미가 살던 곳으로 쫓아갔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내가 도착했을 땐 이미 저는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제가 5살 때 어머니가 사고로 추락사했다는 진실이 실은 이토록 끔찍한 것이었군요. 당시 경찰이 서둘러 사건을 종결했던 것은 이 씨와 최 씨 집안이 압력을 넣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창호는요? 제 목소리는 쇠처럼 갈라졌습니다. 죽었다. 아버지가 냉소했습니다. 내 어미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 뒤에 교통사고로. 제가 획 고개를 들자 아버지의 눈빛이 말해주었습니다. 그건 사고가 아니었다고. 이원복과 최창혜는 모든 것을 덮었다. 아버지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나는 수년간 증거를 모았지만 그들은 정재계에 너무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제가 이민혁과 결혼할 때까지 저는 그제야 아버지의 침묵을 이해했습니다. 제가 진실을 알게 되기를 기다리셨군요. 네가 복수심에 눈이 멀기를 원치 않았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는 복수를 해야 할 너만의 이유가 생겼지. 성도리과에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수많은 원혼들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제게 그림을 가르쳐 주시던 그 다정했던 어머니가 이토록 잔인하게 돌아가셨다니. 아빠, 그들은 피해의 대가를 치러야 해요.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이민혁뿐만 아니라 이 씨와 최 씨 집안 전체가요. 아버지의 눈에 만족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계획은 있느냐? 우선 개들끼리 서로 물어뜯게 만들어야죠. 저는 핸드폰을 열어 임지훈이 막 보내온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동명건설의 동부 신도시 프로젝트에 사용된 불량 철근은 최창희 회장이 관리하는 유령 회사에서 공급한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두 집안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것이냐. 언론은 이미 준비됐어요. 저는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1시간 뒤면 동부 신도시 붕괴 위기 뉴스가 경제면 일면을 장식할 거예요. 아버지가 제게 위스키 한 잔을 건넸습니다. 최창희 쪽은 내가 세관에 그의 밀수 컨테이너를 조사하라고 일러두었다. 오늘 밤 움직일 거다. 술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아버지의 뒤를 잇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울고만 있던 어리석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본가를 떠날 때 재하가 제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가씨 K가 찾아낸 동명건설 내부 문서입니다. 저는 기밀 자료들을 훑어보며 저도 모르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민혁의 공금 횡령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그는 도박으로 돈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동명건설의 핵심 자산을 몰래 담보로 잡혔던 것입니다. 재하, 회사 말고 동명건설 본사로 가. 저는 갑자기 마음을 바꿨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러 갈 시간이야. 동명건설 본사 빌딩 최상층 회의실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심어둔 비서를 통해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받고 있었습니다. 동부 신도시 붕괴는 사고입니다. 언론이 과장하는 겁니다. 이어폰 너머로 이민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잔뜩 흥분한 상태였죠.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주가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이상무, 문제가 언론에만 있는 게 아니잖소. 한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사의 원로인 진 이사였죠. 방금 나온 안전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그 자재들은 전부 불합격 판정을 받았소. 공급업체는 최 씨 집안의 계열사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민혁은 눈에 띄게 당황했습니다. 그건 구매부에서. 구매부장은 자네 사촌이잖소. 진 이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사회는 전면 감사를 요구하는 바이오. 자네가 썼다는 그 30억 원의 행방을 포함해서 말이오. 이어폰에서 컵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이민혁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끄고 기분 좋게 빌딩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목적지는 최상층이었죠. 제가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의 모든 이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민혁은 주빈석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흑빛이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죠. 마치 싸움에서 진 수탉 같았습니다. 회의 중에 죄송합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비어있는 이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 자리는 아버지가 유령 회사를 통해 확보한 지분으로 얻어낸 저의 권리였습니다. 주주로서 동부 신도시 프로젝트 처리 방안에 대해 듣고 싶군요. 이민혁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네가 어떻게, 사모님, 잘 모르셨겠지만 진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았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자재 문제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관련 공급업체는 서해그룹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머, 우연이네요. 제가 놀란 척 말했습니다. 마침 제 아버지께서 오늘 밤 세관이 서해그룹의 밀수 창고를 급습할 거라는 정보를 입수하셨거든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사들은 서로 수군거렸고
몇몇은 이미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민혁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동명건설과 서해그룹 사이에 추악한 거래들을요. 여러분,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독립적인 조사팀을 꾸려 우리 회사와 서해그룹 간의 모든 거래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이민혁 상무의 최근 불안정한 상태를 고려하여 그의 직무를 잠시 정지시킬 것을 건의합니다. 이 미친 여자가 이민혁이 달려들어 저를 잡으려 했지만 경호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진정해요. 자기,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한 거야. 생각해봐. 만약 당신이 제주도 카지노에서 쓴 빚, 문서랑 회사 자산을 담보로 잡힌 서류들이 공개된다면 이민혁은 목이 졸린 닭처럼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을 겁니다. 제가 가진 패가 단순히 그의 불륜 증거뿐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사회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제 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빌딩을 나올 때 하늘은 피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곧 뒤집힐 이 도시의 운명처럼요.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임지훈의 메시지였습니다. 공매도 성공. 동명건설 주가 60%, 폭락. 유통 주식 12%. 매입 완료. 곧이어 아버지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세관 작전 성공. 최창의 조사받으러 연행됨. 저는 긴 한숨을 내쉬며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탔습니다. 재하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아가씨, 빌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 거긴.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백미러에 비친 검은색 SUV 차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나올 때부터 계속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재하, 미행이야. 재하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는 이어폰을 눌렀습니다. B팀. 20방향 검은색 레인지로버. 차량 번호 서울 가천이 134. 조의 바람. 차량 번호 서울 가천이 134. 1분도 채 되지 않아 답이 돌아왔습니다. 차량 번호는 가짜입니다. 하지만 차 안에서 촬영된 얼굴은 동명건설 보안팀 부장입니다. 이민혁의 사람이군.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걔가 급하면 담을 넘는다더니 따돌려. 그리고 안전가옥으로 가. 재하가 핸들을 급격하게 꺾었고 차는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뒤따르던 SUV도 바짝 추격해왔습니다. 두 대의 차는 해질녘 서울 도심에서 소리 없는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아가씨, 꽉 잡으십시오. 재하가 센터페시아의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차 뒤쪽에서 갑자기 엄청난 양의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추격자의 시야가 가려진 틈을 타 재하는 몇 번의 급커브 끝에 차를 한 쇼핑몰의 지하 주차장으로 몰았습니다. 우리는 미리 준비해둔 다른 차로 갈아타고 유유히 출구를 빠져나왔습니다. 뒷좌석 창문 너머로 그 SUV 차량이 여전히 주차장 입구에서 헤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민혁이 아가씨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하의 목소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님께 사람을 보내 처리하라고 할까요? 아니, 그냥 둬. 제가 냉소했습니다. 이민혁에게 내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똑똑히 알려줘야지. 안전가옥은 아버지가 한남동에 마련해둔 은밀한 아파트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켜고 최신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제 뉴스는 온통 동명건설의 추문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SNS에서는 동명건설, 부실공사 해시태그가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었죠. 더 재미있는 것은 최창의 회장이 세관에 연행되었다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밀수한 것이 명품뿐만 아니라
마약과 무기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었죠. 서해그룹의 홈페이지는 폐쇄되었고 주식은 거래 정지 상태였습니다. 핸드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이민혁이었습니다. 근곤탕팡해서 저는 벨소리가 10번 넘게 울리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서진. 내 짓이지. 그의 목소리는 쇠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배경소음으로 보아 술집인 듯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계속해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 이사회, 주가, 최씨 집안. 전부 네가 꾸민 짓이잖아. 대체 원하는 게 뭐야? 그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모든 걸 잃는 그 순간의 기분을 맛보는 거. 제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네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유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이민혁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두고 봐. 이 악녀 같은 년. 내가 널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줄 테니까. 전화가 거칠게 끊겼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임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명건설 주식 계속 매입해요. 동시에 최창의 회장이 밀수 사건 벌금을 메우기 위해 보유 주식을 전부 매각할 거라는 소문을 퍼뜨려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원복 회장이 스위스의 비밀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지난 5년간 매달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었는데 수취인이 최윤하더군요. 이 뜻밖의 정보에 저는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시아버지가 매달 최윤아에게 돈을 보냈다고? 왜? 송금 내역의 메모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계획을 준비하죠. 이원복 회장의 생일잔치에 아주 큰 선물을 보내야겠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밤은 먹물처럼 까맸지만 멀리 동명건설 빌딩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해가 뜨면 저 빌딩의 주인은 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민혁, 내 다리 하나를 부러뜨린 걸로 끝날 줄 알았어? 아니, 내가 부러뜨릴 것은 너희 씨 집안의 뼈대 그 자체야. 이원복 회장의 환갑잔치 전날 밤, 저는 드레스룸 거울 앞에서 드레스를 입어보고 있었습니다. 샴페인색 드레스는 제 허리선을 아름답게 드러냈습니다. 오른쪽 다리의 상처는 이제 희미한 흉터만 남았죠. 재아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벨벳 보석함이 들려 있었죠.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내일 드레스에 어울릴 거라고 하셨습니다. 함 안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희귀한 붉은 다이아몬드가 피처럼 붉은 빛을 내뿜고 있었죠. 저는 이 보석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어디 계셔? 저는 붉은 다이아몬드를 만졌습니다. 감촉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임지훈 씨도 와 있습니다. 저는 가운을 걸치고 맨발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아버지와 임지훈이 건축 설계도를 보며 무언가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임지훈은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금태 안경 너머의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서진 씨, 서진아, 이리 와서 이것 좀 보거라.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동명건설 동부신도시 프로젝트의 실제 설계도에는 그들이 홍보하던 고급 주택단지가 아닌 빽빽한 소형 아파트 단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용적률은 규정을 훨씬 초과했고 녹지 면적은 3분의 2나 줄어 있었죠. 이원복이 시청을 속인 거군요. 임지훈이 설계도 구석의 도장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최종본이고 이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만약 이게 공개되면 프로젝트 전체가 철거 명령을 받게 될 겁니다. 동명건설은 최소 2조 원의 손실을 입게 되겠네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내일 생일 선물은 준비됐다. 이것 말고도 더 재미있는 게 있지. USB를 컴퓨터에 꽂자 화면에 은행 거래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시아버지의 스위스 계좌에서 매달 최윤아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이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꾸준히요. 메모란에는 늘 자물쇠라고 적혀 있었지만 가장 최근의 송금 메모는 수술비였습니다. 날짜는 최윤아가 유산한 바로 그날이었죠. 시아버지는 최윤아의 임신을 알고 있었군요. 제가 미간을 찌푸리자 임지훈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윤아의 진료 기록을 보면 그녀가 임신했을 당시 이민혁은 아프리카로 출장 중이었습니다.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더 흥미로운 것은 임지훈이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이원복 회장은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최윤아를 도와 이 사실을 숨겼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냉소했습니다. 이원복과 최윤아의 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처럼 간단하지 않을지도 모르지. 이 정보는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씨 집안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더러웠습니다. 내일 생일 잔치에는 언론도 모두 참석할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 씨 집안에 아주 큰 선물을 줄 때가 됐네요. 다음 날 정오, 이 씨 집안의 빌라는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고급 차들이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저는 이민혁의 팔짱을 끼고 사랑스러운 부부의 모습을 연기하며 연회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민혁은 직무 정지를 당한 이후로 상갓집 개처럼 눈에 띄게 얌전해져 있었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죠. 아가야, 왔구나. 시아버지가 환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 목의 붉은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잠시 머물렀고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제 어머니 유품이에요. 제가 달콤하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기억하고 계셨네요. 시아버지는 애써 태어난 척 저희를 주빈석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정부 고위 관료와 은행장들이 앉아 있었죠. 저는 최윤아도 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흰색 드레스를 입고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는 납작했고 얼굴은 창백했죠. 제 시선을 느끼자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냅킨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생일 잔치가 무르익고 사회자가 축사 순서를 알렸습니다. 시아버지가 환한 얼굴로 무대에 올라 동명건설에 빛나는 업적을 자랑했습니다. 최근의 추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며칠 전의 주가 폭락과 공사장 붕괴는 없었던 일인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제 며느리 서진이의 이해와 너그러움에 감사합니다. 시아버지가 잔을 들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한번 터져 나왔고 저는 우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향했습니다. 이민혁이 테이블 밑에서 다급하게 제 옷자락을 잡아당겼지만 저는 가볍게 피했습니다. 아버님, 과찬이세요. 제가 마이크를 넘겨받았습니다.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제가 특별한 생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임지훈에게 눈짓했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조작하자 연회장의 스크린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지며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한 듯 했습니다. 먼저 동명건설 동부신도시 프로젝트의 실제 설계도를 감상하시죠. 제가 리모컨 버튼을 누르자 연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설계도는 광고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몇몇 정부 관료들은 그 자리에서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럼 꼬로코로 사로고 바로고 바로사로 사로사로 서로 바로서로 바로쇼로 건설 담당 국장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 회장.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오해입니다. 다 오해예요. 시아버지가 무대로 뛰어 올라와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피하며 다음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다음은 이원복 회장님의 스위스 계좌거래 내역입니다. 지난 3년간 매달 최윤아 씨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셨더군요. 스크린에 찍힌 선명한 은행 기록에 연 회장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윤아는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달려갔지만 경호원에게 막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최윤아 씨의 임신 진단서입니다. 임신 시기를 계산해보면 당시 제 남편은 아프리카로 출장 중이었습니다. 헛소리하지 마. 이민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 유전자 검사 결과도 있어요. 저는 침착하게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자기야, 그 아이, 내 아이 아니래. 연 회장은 폭탄이라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민혁은 분노한 사자처럼 무대로 뛰어 올라왔지만 재하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잿빛이 된 얼굴로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도 있는데요. 저는 목소리를 높여 녹음 파일을 하나 재생했습니다. 녹음 속에서 시아버지는 최윤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낳아라. 민혁이가 자기 자식으로 받아들이게 해야지. 최 씨 집안은 동명건설을 이어받을 이 아이가 꼭 필요해. 그 말을 들은 이민혁은 돌아서서 시아버지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이 늙은 여우 같은 상황은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사들은 모두 자리를 떠났고 은행장들은 준비해온 대출 계약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사진을 찍어댔죠. 저는 우아하게 무대에서 내려와 충격과 경애가 뒤섞인 시선들을 받으며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는 이민혁의 고함과 시아버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윤아는 어느새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임무 완료. 저는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가씨, 어디로 모실까요? 재하가 물었습니다. 병원으로 가자. 저는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최윤아의 유산 후 진료 기록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 차가 절반쯤 갔을 때 재하가 갑자기 핸들을 급격하게 꺾었습니다. 가근자가 미행입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우리 차는 가드레일에 처박혔습니다. 저는 좌석에서 튕겨나가 앞 좌석 등받이에 이마를 부딪혔습니다. 눈앞에서 별이 번쩍였죠. 뒷좌석 창문 너머로 번호판 없는 검은색 SUV가 우리를 향해 돌진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숙이십시오. 재하가 제 머리를 눌렀습니다. SUV가 다시 한번, 이번에는 차문 쪽을 향해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그 순간 오토바이 2대가 굉음을 내며 나타나 운전자가 SUV의 타이어를 향해 총을 난사했습니다. SUV는 중심을 잃고 몇 바퀴 구르다가 도로 가드레일에 처박혔습니다. 회장님께서 보내신 분들입니다. 재하가 재빨리 차를 후진시켜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이마에 혹을 만지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민혁, 정말 걔가 급하긴 했나 보네. 안전가옥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이민혁이 사람을 보냈어요. 아니요, 전 괜찮아요. 재하가 잘 처리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CCTV를 확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씨 집안 빌라에서는 이민혁과 최윤아가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 네가 꾸민 짓이잖아. 이제 그 악녀가 살았으니 우린 끝장이야. 이민혁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최윤아가 냉소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랑 잘 때는 그런 말 안 하던데? 너희 이씨 집안은 다 똑같아. 입 닥쳐. 이민혁이 그녀의 목을 졸랐습니다. 내가 널 죽여버릴 수도 있어. 최윤아는 발버둥 치다가 테이블 위에 과도로 이민혁의 얼굴을 그었습니다. 이민혁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자
최윤아는 그 틈을 타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CCTV를 끄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개싸움이 예상보다 더 흥미진진하네요. 때맞춰 임지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서진 씨, 긴급 이사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민혁은 공식적으로 해임되었고 이원복 회장은 심장마비로 입원했습니다. 주가는요, 또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임지훈이 가볍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지분은 이제 18%입니다. 몇몇 소액 주주들의 지지까지 합하면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아직 부족해요. 저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밤은 먹물처럼 어두웠습니다. 동명건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걸 봐야겠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금고를 열어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 사본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이 씨와 최 씨 집안의 범죄 증거를 발견한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 있었죠. 근다스 칸뇌 그에 쓴 사본이었습니다. 근다스 범죄 증거를 발견한 모든 과정이 간닷은 근간한 천본한 시고 났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날짜는 어머니가 추락사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곧 끝나요. 그놈들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할 거예요. 다음 날 새벽, 재하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가씨, 큰일 났습니다. 이민혁과 최윤아가 사라졌습니다. 빌라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제? 새벽 3시쯤입니다. 경비원은 맞아서 기절했고 CCTV는 삭제됐습니다. 재하가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골목 CCTV에 그들이 은색 승합차에 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흐릿한 영상 속에서 이민혁과 최윤아는 검은 옷의 남자들에게 끌려 차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의로 가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쪽 사람들은 아니야. 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차량 번호 조회해. 가짜입니다. 재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항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즉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지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서진 씨? 당신 아버지와 남편을 보고 싶으면 혼자 3번 부두 창고로 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전화기 너머로 이민혁의 처절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3번 부두에 버려진 창고 밖. 바닷바람이 비릿한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서서 소매에 숨긴 소형 권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재하와 6명의 경호원들은 주변에 흩어져 돌입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아가씨, 정찰 완료했습니다. 이어폰에서 재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고 앞뒤문에 각각 2명씩 총 4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들입니다. 이 동네 조직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여러 상 카메라로 확인 결과 창고 안에는 4명이 있습니다. 2명은 서 있고 2명은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 1명의 체구가 회장님과 비슷합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이어폰을 눌렀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해. 5분 후 창고 뒷문에서 퍽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앞문으로 다가가 일부러 바닥의 유리 조각을 밟았습니다. 누구야? 안에서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서진이다. 혼자 오라고 했잖아.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끼익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리고 검은 총구가 제 이마를 겨눴습니다. 총을 든 남자는 험상궂게 생긴 거안이었습니다. 왼쪽 눈 밑에 칼자국이 유난히 흉측했죠. 몸 수색해. 그가 명령했습니다. 저는 순순히 2 손을 들고 다른 남자가 제 몸을 더듬는 것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은 제 핸드폰과 지갑을 빼앗았지만
속옷에 숨긴 칼날과 소매 속 권총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들어가 팔자국 남자가 저를 밀쳤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중앙에 매달린 전구 하나가 유일한 빛이었죠. 그 아래 검은 트렌치 코트를 입은 남자가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양옆에는 총을 든 부하들이 서 있었죠. 바닥에는 이민혁과 최윤아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손은 뒤로 묶이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으며 얼굴은 피투성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서진 씨, 소문 많이 들었소. 트렌치 코트 남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40대 초반에 매부리코 그리고 뺨을 가로지르는 긴 흉터가 목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디 있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남자가 웃으며 누런이를 드러냈습니다. 박태웅 회장? 댁에서 잘 계실 텐데 긴장 풀라고 오늘 당신을 부른 건 거래를 제안하기 위해서야. 무슨 거래? 이 씨와 최 씨 집안이 남긴 구역들 말이야. 그가 손가락 사이에서 버터플라이 나이프를 현란하게 돌렸습니다. 박서진 씨가 최근 그들을 아주 시원하게 정리했더군. 우리 보스께서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지. 너희 보스는 누군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가 일어나 이민혁에게 다가가 칼끝으로 그의 뺨을 살짝 그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협력할 수 있다는 거지. 당신은 복수를 하고 우리는 그들의 사업을 접수하고. 어때? 이민혁은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뜨고 우우 소리를 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윤아는 이미 기절한 상태였죠. 제가 냉소했습니다. 내 남편을 납치한 게 고작 협력 제안을 위해서라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박서진 씨 같은 거물을 모실 수가 없잖소. 남자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게다가 이놈이 당신을 차로 치려고 했을 때 우리가 대신 손봐준 셈 치자고. 저는 천천히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하이힐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어디 한번 맞춰볼까? 당신들 삼합회 소속이지. 듣자 하니 최근 아시아에서 우리 아빠한테 사업을 많이 뺏겼다던데. 남자의 얼굴이 살짝 굳으며 칼놀림이 멈췄습니다. 박서진 씨, 정보가 빠르시군. 그뿐만이 아니야. 저는 그에게서 3미터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오늘 밤이 항구로 들여올 그 물건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 이미 세관의 익명에 제보가 들어갔을 텐데 내 인연이. 남자가 분노에 차 칼을 들고 달려들려던 그 순간 창고 천장이 갑자기 폭발하며 수십 개의 연막탄이 떨어졌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순식간에 창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총성, 고함, 발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가씨, 엎드리십시오. 이어폰에서 재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바닥에 엎드리며 소매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연기 속에서 칼자국 남자가 비틀거리며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무릎에 총을 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5분 후 연기가 거치자 재하와 10여 명의 완전 무장한 경호원들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트렌치코트 남자와 그의 부하들은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이민혁과 최윤아는 죽은 개처럼 구석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곧 도착하십니다. 재하가 제 옷의 먼지를 털어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저는 이민혁에게 다가가 그의 입에 물린 재갈을 거칠게 뽑았습니다. 자기야, 내 친구들 별로 믿을만하지 못하네. 이민혁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서진아, 살려줘. 저놈들이 날 죽이려고 했어. 아쉽게도 실패했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하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놈들 경찰서로 보내. 죄목은 납치 및 살인미수. 살인미수요. 재하가 의아해하자 저는 창고 구석에 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방금 저놈들이 자백하는 거 다 녹화됐어.
어제 교통사고를 계획했다고 인정하는 것까지. 그 말을 들은 이민혁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박서진, 이 악마 같은 년. 전부 네가 꾸민 짓이었어. 재하가 발로 그를 걷어찼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해결됐어요. 삼합회 놈들이 끼어들려고 했네요. 네, 세관에는 이미 연락했어요.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막 수평선 위로 떠오른 아침 해가 항구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다른 방향에서는 아버지의 차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서울 금융계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청룡그룹이 동명건설의 인수를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저는 그룹의 후계자 자격으로 기자회견에 나서 동명건설의 오랜 비리를 폭로했습니다. 같은 날 경찰은 서해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최창해 회장은 밀수, 뇌물 등 여러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제가 동명건설 빌딩 앞에서 언론의 인터뷰에 응하는 모습은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샤넬의 정장, 어머니의 붉은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 반년 전 다리가 부러진 채 지하실에 갇혔던 비련의 여주인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박서진 대표님, 신임 회장으로서 기존 경영진을 유지하실 건가요? 한 여기자가 물었습니다.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히 아니죠. 동명건설은 경영진부터 기업 문화까지 모든 것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남편이신 이민혁 씨가 공금 횡령 및 살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이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겁니다. 저는 엄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민혁 씨의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임지훈이 회의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서진 씨, 인수 관련 최종 서류입니다.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서류를 훑어보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임지훈 씨, 왜 저를 돕는 거죠? 단지 저희 아빠 때문에? 임지훈이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가 드물게 망설였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동명건설은 이제 당신에게 맡길게요. 이곳이 진정으로 책임감 있는 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어디 가십니까? 임지훈이 물었습니다. 오랜 친구를 만나러요. 저는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민혁이 체포됐거든요. 위로라도 해줘야죠. 구치소 면회실은 차갑고 적막했습니다. 이민혁은 주황색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그는 방탄유리를 향해 달려들다가 교도관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박서진, 이 악마 같은 년. 그가 미친 듯이 유리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평온하게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민혁 씨, 당신 혐의는 공금 횡령, 사기, 살인교사 모두 합하면 최소 20년은 살게 될 거야. 아, 맞다. 최윤아는 이미 증인으로 돌아섰어. 당신이 최창해 회장과 철거민 살해를 모의했다는 증거를 모두 제출했대. 이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이야. 그건 다 최창해, 그 영감탱이가. 그래? 저는 녹음기 하나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 속에서 이민혁은 또렷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 몇 명 시켜서 시위 주도하는 놈들 좀 손봐줘. 한두 명 죽어도 상관없어. 조작이야. 그 녹음은 조작된 거라고. 이민혁이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판사는 그렇게 생각 안 할걸. 그리고 최윤아가 유산한 그 아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내 아이가 아니래. 이민혁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럼 누구 애인데? 네,
아버지, 제가 잔인하게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최윤아가 직접 자백했어. 이민혁은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명건설은 이제 내 거야. 당신과 내 아버지 명의의 모든 주식은 당신들이 횡령한 공금과 피해 보상금으로 모두 처리됐어. 구치소를 나올 때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재아가 차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본가로 한번 오시라고 하십니다. 상의할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알았어.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결혼 생활의 피해자에서 수조 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조직의 후계자로 변했습니다. 복수의 쾌감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허무함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보고 계세요? 엄마를 해친 사람들 모두 대가를 치렀어요.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임지훈의 메시지였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최창의 회장이 감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체내에서 만성 독극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두셨군요. 재아, 아버지께는 오늘 저녁에 식사하러 간다고 전해. 그리고 스위스 은행에 연락해서 어머니 목걸이를 금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약속 좀 잡아줘. 네, 아가씨. 차창 밖으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석양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성진 인터내셔널, 옛 동명건설, 빌딩 최상층. 저는 위스키 잔을 들고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민혁이 감옥에 가고 회사가 제 이름으로 바뀐 지석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밤 이곳에 섰지만 여전히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박 대표님, 오늘 재무 보고서입니다. 임지훈이 들어와 서류를 제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동부신도시 프로젝트 재개 후 분양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고생했어요. 임 본부장. 저는 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임지훈은 가지 않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일주일째 어떤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회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뭘 걱정하는데요? 제가 돈 들고 도망갈까봐? 제가 피식 웃었습니다. 당신의 상태를 걱정합니다. 임지훈의 목소리가 드물게 부드러워졌습니다. 복수가 끝난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허무함에 빠지곤 하죠. 저는 그제야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임지훈은 오늘 안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고 넥타이도 느슨하게 풀려 있었죠. 평소의 엘리트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휴식이 더 필요해 보이네요. 한잔 할래요? 팡짠 할래요? 그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왜 저를 도왔죠? 정말 저희 아버지 때문이었나요? 제가 문득 물었습니다. 임지훈이 잔을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박 회장님께 빚진 목숨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뜨거웠죠. 하지만 지금은 박서진, 당신이라는 사람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런 농담은 하지 마세요. 농담이 아닙니다. 임지훈이 잔을 내려놓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의 어머니께서 제 아버지께 맡기셨던 신표입니다. 이제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 상자를 열자 정교한 비추 브로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흑진주 목걸이와 한 세트임이 분명했습니다. 제 아버님 말씀으로는 20년 전 그 화재 이후 당신의 어머니께서 당신 아버지를 구해주셨다고 합니다. 이 브로치는 어머님께서 남기신 유일한 신표였습니다. 화재요?
무슨 화재죠? 박 회장님께서 말씀 안 하셨습니까? 20년 전 최창해의 화학 공장이 폭발해서 주변 동네 세 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손에 든 술잔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바로 그 사고 직후였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을 봐야겠어요. 저는 잔을 내려놓고 겉옷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임지훈이 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원복이 최윤아에게 돈을 보낸 진짜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그 돈은 최윤아가 아니라 최창해에게 간 것이었습니다. 이원복은 20년 전 당신의 어머니를 함께 살해한 사실을 덮기 위해 계속해서 입막음용 돈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손에 쥔 USB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또 20년 전 내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그 시절. 내일 아버지를 뵙고 모든 걸 여쭤봐야겠어요. 아버지의 본가 다락방,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저는 어머니의 갈색 가죽 일기장을 찾아냈습니다. 1998년 5월 3일 결정적인 증거를 촬영했다. 최창호가 공사장에서 시위하던 주민을 때려 죽이는 장면. 내일 당장 고발해야지. 5월 4일 이원복이 찾아와 필름을 비싼 값에 사겠다고 했다. 거절했다. 돌아갈 때 그의 눈빛이 무서웠다. 5월 5일 누군가 나를 미행한다. 필름을 복사해 일기장에 숨겨두. 거기서 글은 끊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은 찢겨져 있었죠. 저는 상자 안을 뒤지다가 낡은 사진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와 이원복, 최창호 세 사람이 원복화학이라는 간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원복화학 주주총회 1997 최, 박지, 박씨. 어머니의 성은 임씨, 아버지의 성은 박씨. 설마 어머니도 주주였던 걸까? 그때 재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입원하셨습니다. 심장마비입니다. 병원 복도. 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들어간 지 벌써 3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습니다. 삼합회 대표들과 만나신 후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한 원로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숨긴 것이 있습니다. 20년 전 그 화재는 회장님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최창호가 경쟁자를 제거하고 보험금을 타내려던 짓이었죠.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길어야 6개월입니다. 저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수많은 기계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서진아, 일기장, 봤느냐? 네. 엄마가 숨긴 필름은 어디 있어요? 본가, 서재, 3번째 마루 밑에. 서진아, 청룡파는 너에게 맡기마. 아니에요. 그런 생각 마세요. 아니, 들어라.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최창해는 죽었지만 삼합회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게다. 전면전을 벌이든가 아니면 조직을 정리해라. 청룡파는 너무 더러운 곳이야. 너 같은 아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서진아, 나처럼 되지 마라. 저는 본가 서재의 3번째 마루를 뜯어냈습니다. 그 아래에는 녹슨 쇠상자가 있었습니다. 안에는 필름 몇 통과 편지가 들어있었죠. 어머니의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서진이에게. 만약 네가 이 편지를 본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것은 엄마의 선택이었단다. 복수는 평온을 가져다 주지 않아. 오직 정의만이 그럴 수 있단다. 영원히 널 사랑하는 엄마가.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때 임지훈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알아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추락사가 아니었습니다. 목이 졸려 살해당한 후 옥상에서 던져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에 조직의 원로들을 소집했습니다. 아버님의 상황은 모두 아실 겁니다. 청룡파의 미래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원로 중 한 명인 용슈이 말했습니다. 규칙대로라면 아가씨께서 자리를 이어야 하지만 지금은 삼합회가 호시탐탐 노리는 위기 상황입니다. 강력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제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오해 마십시오. 하지만 조직은 사업과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책상 위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하와 무장한 경호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께는 3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저를 도와 청룡파를 합법적인 경호 회사로 바꾸는 것. 둘째, 은퇴 자금을 받고 떠나는 것. 셋째, 저는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경찰에 자수하는 것. 여러분 각자의 업적 이력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원로들은 은퇴를 선택했고 용슈는 분노하며 삼합회로 가겠다고 떠났습니다. 제하, 용슈를 24시간 감시해. 그리고 삼합회 보스와의 만남을 주선해. 그날 오후 저는 임지훈과 함께 동부 신도시 프로젝트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아름다운 공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어머니께서 보고 싶어 하셨던 모습일 겁니다. 임지훈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떠난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폭력과 증오 속에서 살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서진아, 임지훈이 갑자기 한쪽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이르다는 건 알지만 당신을 정식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시간을 좀 줘요. 제가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아버지와 청룡파 일을 정리하고 나면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저를 가볍게 안았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의 심장 수술이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복도에서 저는 어머니의 흑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평화호텔에서 삼합회 보스인 진예를 만났습니다. 청룡파는 해체하고 합법적인 경호회사로 전환할 겁니다. 최씨 집안이 남긴 구역 중 일부를 당신들에게 넘기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청룡파는 해체하고 청룡파는 해체하고 청룡파는 해체하고 청룡파는 해체하고 청룡파는 해체하고 모든 불법 사업에서 손을 떼십시오. 치열한 협상 끝에 진예는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깨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어머니의 편지와 증거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 어미는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아니에요. 아빠, 이제 다 끝났어요. 아버지는 베개 밑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서명해라. 청룡파는 이제 내 것이다. 그것은 모든 자산을 제게 넘긴다는 상속 서류였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만약 박서진이 임지훈과 결혼할 경우 임지훈에게 지분의 10%를 양도한다. 아버지는 오랜만에 웃으셨습니다. 그놈 괜찮은 놈이야. 네 어미가 골라줬던 사윗감보다 훨씬 낫지. 한 달 후 성진 시큐리티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저는 기자회견에서 동부 신도시 프로젝트 수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박 대표님, 아버님께서 청룡파의 창시자라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제 아버지는 한때 잘못된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지만 남은 인생을 통해 그 잘못을 바로잡고 계십니다. 성진 시큐리티는 그분처럼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임지훈이 저를 동부 신도시의 중앙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진아, 오랫동안 생각해 온 게 있어. 그가 한쪽 무릎을 꿇고 낡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냈습니다. 이 반지는 우리 할머니의 유품이야. 가문의 아픈 역사를 끝낼 수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전해주라고 하셨어. 저는 어머니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동명건설 빌딩 최상층을 제 어머니의 이름을 딴 어린이 도서관으로 만들어주세요. 임지훈이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물론이지. 결혼식 날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꽃길을 걸어주셨습니다. 임지훈은 재단 끝에서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부케에 어머니의 흑진주 목걸이를 묶었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 저는 임지훈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이가 생긴 것 같아. 딸이면 엄마 이름을 따서 자은이라고 짓고 싶어. 임지훈은 저를 힘껏 안았습니다. 고마워, 서진아. 이 지긋지긋한 증오의 고리를 끊어줘서 멀리서 새로운 하루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진주는 별빛 아래 반짝였습니다. 마치 모든 것의 끝을 알리는 마침표처럼. 그리고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처럼요.